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4년 올해 첫 번째로 시행됐던 2월 4일 날 시행됐던 제 112회 전산회계 2급 이론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시험 1번 문제.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회계 2급은 기초과정에서 좀 중요한 파트인지라 여러분들한테 112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뭐라고 해야 되나,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요거를 갖다가 복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PPT를 작성해 놨어요. PPT 자료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요 문제 풀이하시면서 빠르게 복습도 하실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작성을 해놨는데, 자, 보시게 되면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를 해놨고요. 재무제표에 속한다. 손익계산서는 재무제표에는 5가지가 있죠. 이거는 여러분이 이제 회계 처음 입문을 하시면서 배우시면서 기본적으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우선 재무상태표, 지금 바로 외우세요. 손익계산서, 물론 다 외우신 분도 있겠죠. 현금 흐름표, 그 다음에 자본 변동표, 추석, 이 5가지를 우리는 재무제표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우리 회계 담당자들한테 가장 주 업무가 되는 것은 바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실무에서 회계감사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제출한 작성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기반으로 해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추석, 이런 것들은 회계사들이 다 대부분 작성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실무 업무에서도 그렇고 자격시험 문제에서도 주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손익계산서는 이렇게 재무제표에 속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3법을 이용하여 당기순이익을 산출한다. 이건 보통 여러분 교재도 물론 나와 있고요. 회계 원리 수준에서 많이 사용하는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3법이라는 말 용어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제3법이 뭐냐면, 여기 보시게 되면 기초재무상태표 1월 1일날 시점에 우리 회사의 재무상태를 나타낸 표가 있어요. 그럼 여기는 자산, 부채, 자본이 있겠죠. 써놔줄게요. 여기 자산이 있고요. 여기 부채, 물론 여기 써놓은 건 자본이에요. 여기 해당되는 건 아닌데 제가 설명하려고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기초자산, 기초부채, 기초자본 이렇게 있었는데 1년이 지나서 다시 12월 31일 기말 시점에 재무상태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봤더니 여기도 당연히 자산이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부채가 있을 것이고 여기 자본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자본은 이건 기말 자산, 기말 부채, 기말 자본인데, 기말 자본은 기초 자본과 손익계산서에서 총수익과 총비용의 차이, 당기순이익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기말 재무상태표의 자본 계정으로 와서 두 개가 합쳐져서 기말 자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말 자본은 두 개가 합쳐졌으니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만 원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당기 순이익을 갖다가 여기 재무상태표, 기초재무상태표와 기말재무상태표를 비교해서 자본이 기말자본 20만 원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기초자본보다 2만 원이 증가했더라. 자본계정만 보고서 이 당기순이익이 얼마인지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는 뜻이죠. 단 그러려면 기말자본은 얼마라고 금액을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전제 조건 하에서예요. 이렇게 기초자본과 1년 동안 지난 다음에 기말자본을 비교해서 당기순이익이 얼마만큼 이렇게 발생했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재산법이라고 불러요. 재산법은 재무상태표가 회사의 재산상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여기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빼가지고 당기순이익을 이렇게 아는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손익법이라고 불러요. 보통 회계 이론에서 많이 나오는 용어들이란 얘기죠. 재산법, 손익법은 이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손익계산서에서 재산법을 이용해서 당기 순손익을 산출한다 그랬는데, 재산법이 아니라 손익법이어야 손익계산서에서 하는 거니까 재산법이 아니라 손익법이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겠죠.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용어를 모르면 얘가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알 수가 없더란 말이죠. 또 세 번째 문제 보기를 보면, 손익계산서는 일정한 기간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성과라고도 부르죠. 재무성과를 보여주는 보고서이다. 재무성과. 같은 말이에요. 경영성과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손익계산서 등식은 총비용은 총수익과 당기순손실을 또는 총비용의 당기순이익을 더한 게 총수익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면 돼요. 총수익은 총비용에다가 당기순이익을 더한 것이다. 맞는 말이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이렇게 당기순이익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당기순손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예요. 숫자만 쓰겠습니다. 여기 지금 총 비용이 10만 원이고 반대로 총 수익이 8만 원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오히려 대변에 2만 원이 부족하죠. 그럼 얘는 뭐겠어요? 수익보다 비용이 많으니 손실이겠죠. 그래서 총 수익은 총 비용은 총 수익 더하기 당기순 손실이라고 여기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두 가지 장사를 하면서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실이 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걸 손익계산서에서 손익계산서 등식이라고 부르는 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거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렸다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2번 문제를 보시니까 다음의 자료를 통해 알 수 있는 외상매입금 당기 지급액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외상매입금 이런 문제들은요, 이렇게 총계정원장을 그려놓고 제가 보여드리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적용만 하시면 돼요. 외상매입금은 부채계정이에요. 그래서 부채계정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죠. 즉 외상매입금이 증가하면 대변에 기록하고요, 외상매입금이 감소하면 차변에 기록이 돼요. 이것까지는 아는데요. 그래요. 근데 외상매입금이 어느 경우에 이렇게 대변에 오게 되나요? 첫 번째는 전년도에 외상매입금을 갚고 그 잔액은 자기 자리가 대변이기 때문에 기초 또는 보통 얘를 우리 회계 원리에서는 기초잔액이라고도 부르고요, 얘를 전기이월이라고도 불러요. 전년도에서 이월된 잔액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외상매입금이 기초잔액을 대변에 갖고 있게 되겠고요. 상품을 사오고서 단기에 매입한 금액, 외상매입금 이렇게 했다면 여기가 증가하겠죠. 단기 매입액이 외상매입금을 증가시키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언제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게 되나요?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외상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환출, 반품을 하게 되면 반품을 한 만큼은 우리가 외상매입금을 주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매입 환출이 됐다거나 또 외상매입금을 갚았어요. 그럼 차변에 외상매입금 이렇게 쓰잖아요. 그걸 우리는 단기 지급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외상매입금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결산 때가 돼서 우리가 기초로 갖고 있었던 외상매입금에서
단기에 발생한 외상매입금 더해주고 매입 환출이나 단기 지급액을 빼면 나머지는 기말 잔액으로 내년에 갚아야 될 돈이 된다는 뜻이죠. 요걸 먼저 이해하시고 요 칸에다가 이 해당되는 금액들을 채워 넣어 보시면 돼요. 기초 외상 매입금은 여기 6만원 있다고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 단기 외상 매입액. 단기 외상 매입액은 이거죠. 여기 금액은 30만원.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 중 매입 환출, 반품이라는 뜻이에요. 반품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외상 매입금을 감소시키는 항목이니까 여기에 3만원이 이렇게 있었다는 뜻이고요. 기말 외상 매입금은 12만원이래요. 기말 외상 매입금은 12만원.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차변과 대변의 차이가 바로 단기 지급액이 되겠죠. 총 금액은 여기 36만원이고요. 여기는 얼마요? 15만원이죠. 그러면 단기 지급액은 얼마였겠습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이 이 모양만 잘 기억하고 계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이 금액은 21만원. 이렇게 쓰게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죠. 자,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이라고 그랬는데 이 문제에서 좀 이따가도 문제가 또 나오겠지만 여러분이 전산회계 2급에서 재무상태표의 자산, 부채, 자본계정,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의 손익구분,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의 판관비와 영업의 비용 계정을 여러분이 꼭 암기하시고 그다음에 구분할 줄 아셔야지 돼요. 이따가 나올 문제이긴 한데 미리 보여드리면 여기 재무상태표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캡처를 해 놨는데요. 요거 순서대로 다 기억하셔야지 돼요. 하나씩 한꺼번에 다 하려면 되게 많고 어렵다고 생각이 들겠죠. 하나씩 띄어놔서 순서대로 암기를 정확하게 하셔서 요거 여러분이 스스로 그릴 줄 알아야 돼요. 다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만큼 중요한 거랍니다. 회계 자격증을 취득하고 회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이 나오는 것들이고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재무상태표하고요. 그다음에 손익계산서, 손익구분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를 암기해 놓지 않으면 말뜻을 못 알아들어요. 판관비, 영업의 비용도 구분할 줄 아셔야지 되고요. 자, 이거 보시게 되면 문제에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 갖다 물어봤어요. 그러면 영업이익이 뭔 줄 아셔야 되잖아요. 영업이익이 뭐예요?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건 매출 총이익이라고 부르고 이 매출 총이익에서 판관비를 뺀 것은 영업이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이 네 개의 계정 중에서 찾아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돈을 벌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영업활동으로 해서 돈 벌기만 해요? 비용도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그 비용이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이라면 영업이익이 당연히 영향을 줄 것이고 지금 영업과 관련이 없는 비용으로 나간 것이라면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그건 영업의 비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 매출원가는 판관비는 아니지만 손익구분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서 영업이익도 영향을 받아요. 그 위에 있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접대비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접대하는 비용인데 사업을 하지 않는다면,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접대비가 발생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접대비는 이 판관비에 해당되기 때문에 얘도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 다음에 사업을 하면서 장사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세금도 내야 되고 공과금도 내야 돼요. 물론 장사를 하지 않는다면 이런 건 낼 필요는 없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판관비에 해당되는 것이죠. 바로 이 판관비는 영업활동과 관련된 비용이라는 말 뜻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여기 여러분들 많이 틀리는데 대손상각비와 감가상각비도 판관비라는 것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은요?
이자 비용이라는 것은 영업의 활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지 영업을 갖다가 잘하거나 못해서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과 관련이 없는, 즉 영업 외 수익이나 비용이에요. 여기서는 영업 외 비용이 해당된단 말이죠.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답은 여기 이자 비용이 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 이 내용을 문제를 푸시면 아주 쉽게 금방 풀릴 문제이지만 이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면 이거 고르면서도 기정이 긴가민가 헷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가 되더란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문제 풀면서 했다면 이 문제 정리하시면서 요거 지금 또는 오늘 바로 암기를 해주세요. 암기 했는데 내일 되면 또 다 까먹지 않나요? 예, 까먹을 수 있어요. 그게 또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몇 번만 반복해서 보시면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어거지로 외우려고 할 거는 없고요. 얘는 외워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손익구분은 판관비나 영업의 비용은 계정을 비교해 가면서 영업활동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판관 비율을 정확히 구분하시면 되고, 얘네들은 가만히 보시게 되면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것들이에요. 다 그렇게 구분을 하실 수 있게 될 테니까 몇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됐어요? 자, 4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는 결산 수정 분계 대상 항목 또는 유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우리 결산할 때요, 회계 담당자들이 기말에 회계 담당자들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계정들에 대해서 결산 수정 분계라는 걸 해줘야 돼요. 그래서 크게는 재무상태표에서 여러분이 결산 수정 분계 해줘야 될 것들은 각각 강론의 계정들을 배우시기는 했을 텐데, 그 각각의 계정들마다 12월 31일 날 회계 담당자는 이렇게 계정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배웠던 항목들이 있을 거예요. 재고자산에서 기말재고 계산해야 되죠. 기말재고 단가 결정하는 방법, 뭐 선입선출법이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이다, 총평균법이다, 이런 거 배우시면서 기말재고자산 얼마 확정하는 거 배운 적 있으시죠? 그래서 기말정리사항에 무엇보다도 제일 1번 타자가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은 반드시 회계 담당자들이 기말에 기말재고가 얼마 있는지를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매출채권, 즉 외상매출권과 받으러옴이죠. 거기 매출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내년에 얼마 정도를 못 받을 것 같은가 라는 대손 추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기말 정리상 또 여러분 강론에서 계정 배우실 때 배우셨을 거예요. 1년 동안 유형자산을 사용했다면 그 유형자산의 가치는 떨어졌겠죠. 그래서 그 유형자산이 1년 동안 사용하면서 얼마의 값어치가 떨어졌는지를 계산하는 감가상각도 기말 정리사항으로서 12월 31일 날 반드시 해주어야 될 항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급여, 직원들이 1년 동안 근무하게 되면 1년 동안에 근무한 대가로 한 달치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31일이 되면 회사는 전 직원이 퇴사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12월 31일자로 추계하게 됩니다. 이것도 반드시 12월 31일자로 해야 되는 결산 수정 분계 중에 하나고요. 자, 그다음에 연말까지 현금 과부족이 발생을 했다면 현금 과부족 계정은 임시 계정이기 때문에 결산 때 반드시 소멸시켜야 돼요. 잔액을 없애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현금 과부족 계정이 있다면 기말 정리 사항으로서 12월 31일 날 반드시 없애주어야 되고요. 단기 매매 주권은 12월 31일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 주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아직은 안 배우셨겠지만 회계 2급 과정에서는 아직은 안 나왔는데 그 외화로 되어 있는 자산부채,
즉 해외에 수출을 하게 되면 외상 매출금이 받을 금이 원화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달러로 되어 있단 말이죠. 이렇게 외화 자산 달러로 되어 있는 걸 12월 31일 환율로 다시 평가를 해줘야 돼요. 부채도 마찬가지고 외상 매입금 같은 게 있다면 외국에다가 줘야 될 부채가 있다면 12월 31일 환율로 평가해서 기록해 줘야 되는 것 또한 기말 결산 수정분기 중에 하나란 말이죠. 재무상태표에선 대표적으로 이 7가지가 제일 많이 나오고 거의 대부분 것들은 있다면 다 해주어야 되는 기말 정리사항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는요, 선급비용, 보험료 같은 거 있죠. 보험료를 냈는데 그 보험료 중에 내년분이 있다면 선급비용으로 기말 정리해줘야 되고요. 선수수익도 마찬가지. 선급비용, 선수수익은 우리가 흔히 손익의 이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설명들은 사실 제가 수업 시간에 되게 자세히 해냈으니까 복습이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 회계 저기 2급 여기 결산 항목에서 참고해서 꼭 보시면 되겠고요. 회계 1급에서도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 놓았으니 참고해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의 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미수수익, 미지급비용. 아직 돈을 주거나 받지는 않았는데 올해 발생한 수익과 비용이라면 우리가 예상을 해서 반드시 그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시켜 주어야 되는 결산정리 사항이에요. 우리는 여기 교재에서는 따로 뭐라고 이게 쓰기도 하냐면 우리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를 똑같이 수익의 발생이라는 용어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교재에서 해놨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비용의 발생, 즉 발생을 하면 우리가 10월 31일 날짜 계산을 해서 이렇게 수익도 비용도 기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해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나 소모품비, 부가가치세나 법인세는 여러분이 아직 안 배웠으니까 모르셔도 될 것 같고요. 이 내용 정도가 바로 기말 정리사항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어야 될 항목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게 되면 이런 것들을 익혀놓고 유형자산의 처분, 유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은 있지만 유형자산은 12월 31일 날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처분은 기중에 언제라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기말정리사항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형자산의 처분이 아니라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이 결산 수정분기 때 12월 31일 날짜로 해줘야 되는 겁니다. 유형자산이 처분되면 기중에 어떤 날짜에 처분됐던 그 날짜로 여기 회계 처리를 해주는 것이므로 결산 수정분기는 아닙니다. 두 번째, 수익과 비용의 이연과 예상, 바로 요 얘기하는 거예요. 손익이라는 말 뜻이 수익과 비용이라는 뜻이잖아요. 손, 비용이라는 뜻이고요. 이익, 수익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풀어서 요즘은 그렇게 교재에 많이 쓰고 있어요. 해줘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죠. 제가 세 번째, 현금과 부족 규정, 잔액 정리 여기 있어요. 그다음에 매출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 설정 여기 있죠. 이렇게 구분을 해서 복습을 좀 해놓으시면 이런 비슷한 문제는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으네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를 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이 지금 회계 초급 과정에서 여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을 정확하게 암기해 놓지 않으시면 그리고 회계 1급 과정을 넘어가시게 되면 너무너무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하셔요. 예,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 2급 과정에서 회계 1급 과정 가능하면 들어가기 전에 꼭 암기하시라고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자, 유형자산 아닌 거라는데 유형자산 어디 있어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눠주고요. 이 유동자산은 또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나뉘어져요. 여기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는데 유형자산은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유형자산에서 유형자산이라는 건 형태가 있는 자산이고 비유동이니까 1년을 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며 거기에 해당되는 이 유형자산 목적은 사용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산이에요. 거기에 계정은 토지, 건물, 차량 운반구, 비품, 기계장치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보세요.
공장용 토지, 토지 여기 있죠. 그다음에 영업부상 차량, 차량 운반구 있죠 여기. 그다음에 상품 보관용 창고, 상품을 보관하는 창고도 또한 유형자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본사, 건물,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비유동자산으로서 이 비유동자산이라는 것은 비유동자산 중에서 기타 비유동자산이거든요. 비유동자산 중에서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아니면 다 기타 비유동자산이라고 구분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임차보증금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답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구분을 해주세요. 여기 자 됐고요. 그 다음 문제를 보시게 되면 똑같이 제가 여러분 복습하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표에 그냥 이렇게 했으니까 화면 켜놓고서는 꼭 암기를 하세요.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자,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고르세요 그랬는데 유동성 배열의 법칙, 유동성 배열의 법칙 이런 거 아마 수업하시면서 들어봤을 거예요. 우선 유동성이라는 것은 현금화가 되기 쉬운 거예요. 현금화가 되기 쉬운 것을 우린 유동성이라고 합니다. 현금화 쉬운 것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현금화가 제일 쉬운 거 여기 자산 계정에서 제일 높은 거는 현금이에요. 현금 다음에 당좌예금, 당좌예금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계정을 순서대로 기록해 놓은 것이 누구 마음대로 그냥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요 순서는 바로 요 순서, 기록하는 순서는 기업회계 기준에서 회계 담당자들한테 유동성 배열의 법칙대로 현금화 되기 쉬운 것부터 이렇게 기록을 해주세요 라고 기업회계 기준에 나와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세한 기정을 유동성 배열법에 맞춰서 배열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계정이라고 부르거든요. 구분 계정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나 구분된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 이거를 묶어서 하나의 계정으로 쓰는 얘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통합계정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합계정,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세 가지 계정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단기 투자자산의 통합계정에 있는 구분계정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그럼 결국 이 당좌예금 같은, 당좌자산 같은 경우도 통합계정이 되겠죠. 뭘 통합하고 있어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자산, 매출채권, 기타 채권 4개를 통합하고 있는 계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제가 통합계정의 의미와 구분계정의 의미를 설명해 드린 것이고요. 이 칸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재고자산부터는 가로로 썼지만 요거 다 세로로 쓰게 된다면 바로 유동성 배열의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쓴 것이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 여기 재무상태표를 여러분이 암기를 하고 계셨다면 재고자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당좌자산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유형자산은요? 유형자산 여기 있잖아요. 기타 비유동자산 여기 밑에 있잖아요. 요걸 비교해서 당좌자산이 유동성이 가장 낮은 건가 높은 건가? 유동성이 높은 것은 현금화가 되기 쉬운 것, 유동성이 낮은 것은 현금화 되기가 어려운 것,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좌자산이 유동성이 높은 거 제일 먼저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계정을 통합계정, 구분계정으로 하나씩 옮겨가면서 이거를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거 암기하는 것도 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따라서 연습해 갖고 정확히 암기하고 싶어요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요거 처음 회계 원리 과정에서 제가 다 설명을 해놨어요. 회계 원리 제 수업에 보시게 되면 자산 파트 설명할 때 당연히 여기 자산들이 등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요 자산부터 유동, 비유동, 당좌자산, 재고자산 계정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1시간 정도면 충분히 설명 듣고 암기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회계 원리.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시게 되면은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단기 매매증권 처분손익을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단기 매매증권은요, 아까 조금 전에 봤던 단기 투자 자산의 하나예요. 하나 볼게요. 여기 단기 매매증권은 통합기적인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자산이란 말이죠. 자, 여기 문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여기 매도 금액은 200만원, 장부 금액은 160만원, 처분할 때 매각 수수료는 10만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가만있어 매도 장부 금액이 160만원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특별한 계정이라서 제가 전체적인 걸 한꺼번에 처음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단기 매매 증권은요, 우선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목적이, 단기 매매 증권은 타 회사의 주식을, 우리 회사 주식이 아니라 타 회사의 주식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했을 때 사용하는 계정명이에요. 그래서 목적 자체가 시세 차익 목적이고요. 주식 거래가 나오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오겠지만 여기 뭐죠? 액면가액, 주식은 액면가액과 시가를 시험 문제에서 항상 같이 줘요. 액면가액은 얼마다, 그 다음에 시가는 얼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단기 매매 증권은 특징이 시세 차익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 액면가액은 전혀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을 우리가 계산할 때는 반드시 시가만 계산을 한다라고 일단 알아두시고요. 이 취득 과정이 좀 특이해요. 자, 취득 과정에서 우리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160만원 이렇게 주고 샀어요. 그 다음에 대변에다가는 보통 예금에서 그 금액을 이체했다고 합시다. 금액은 얼마를 이체했냐면 주식 가격 160만원하고 만원을 더 이체를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 여기 만원이 더 나갔냐면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수수료가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수수료를 갖다가 반드시 기록을 해 주셔야지 돼요. 그래서 얘를 수수료 비용이라고 해서 금액 만원 이렇게 써줘야 돼요. 이거는 좀 말로만 먼저 설명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이 자산, 단기 매매 증권도 자산이거든요.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부대 비용이 발생하면 그 부대 비용은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기록해 줘야지 돼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럼 얘도 취득 과정에서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고 부대 비용으로 수수료 비용이 발생했다면 수수료 비용으로 쓰면 안 되고 이를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써서 단기 매매 증권의 값이 161만원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단기 매매 증권만 유독 그 원칙에서 예외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는 거랍니다. 수수료 비용은 반드시 부대 비용임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기록하라는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은 차량 운반거라든지 건물 같은 거 있죠. 근데 그 건물이 160만원짜리고 취득세가 만원이라고 한다면 그 취득세, 세금은 세금과고가라고 쓰지 않아요. 그냥 거기 차량 운반구, 건물 그런 걸로 그대로 쓴단 말이죠. 이렇게 회사에서 취득하는 모든 자산에 발생하는 부대 비용은 그 취득하는 자산명으로 쓰지만 여기 단기 매매 증권은 이렇게 별도로 여기 기록을 한다.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리고 얘는 우리 회사가 지금 문구 뭐 그런 거 저기 하는 회사인데 뭐 매매 증권을 이렇게 주식을 사갖고서는 시대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면 얘가 과연 우리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나중에 여러분이 아시게 될 영업과 관련이 없는 영업의 비용 계정이에요. 판관비가 아니란 얘기죠.
취득 과정에선 이렇고, 또 수업 시간에 또 많이 설명을 해드렸지만, 그 다음에 취득 과정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보유 과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보유하는 거냐? 12월 31일까지 보유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차변에 지금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거는 보유 과정까지 설명하기는 좀 그렇겠다. 여기서 이 설명은 안 나와 있으니까요. 보유 과정은 나중에 수업 시간에 했던 걸로 또 문제가 나오면 보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단기 매매 증권이 지금 우리가 장부 금액으로 갖고 있는 게 얼마짜리를 갖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기 160만 원짜리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12월 31일 그건 그때까지 갖고 있지는 않았었고요. 얘를 처분했다는 거죠. 처분 과정. 그러면 차변에 있다고 하시고요. 대변에 주식을 갖다가 처분했다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해가지고 160만 원 이렇게 쓰겠죠. 요거 처분한 거니까 단기 매매 증권이 감소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우리가 얼마를 받았느냐 하면 매도 금액 200만 원을 받대요. 현금으로 받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현금으로 이렇게 200만 원 받았는데 차익이 얼마가 생겨요? 차익이 지금 40만 원이 생기죠. 그럼 우린 단기 매매 주권을 160만 원에 사서 여기 200만 원에 팔았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발생한 거예요. 이익은 대변에 기록해야 되니까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해가지고서 40만 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수수료가 발생하는 게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번 돈이 여기 매매 주식을 사서 160만 원어치 사갖고서는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들, 그럼 내 이익이 40만 원일까? 지금 여기 매각 수수료, 그 증권회사에다가 수수료를 10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이 매각 수수료를 처분할 때 이 매각 수수료는요, 수수료 비용이라는 별도의 비용 계정으로 기록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익을 보았거나 손해를 본 것에 더해주거나 이익에서 빼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익이 40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을 빼게 되면 내 이익은 30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현금, 보통 증권사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주식 매각했다고 200만 원 먼저 다 주고 10만 원 수수료 주세요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수수료를 빼고 현금을 190만 원만 줄까요? 은행 거래도 그렇고 대부분 자기네 수수료 빼고 이렇게 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단기 매매 증권을 거래를 했을 때는 여기 처분했을 때 이익은 여기 내 이익에서 처분 그 매각 수수료 빼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으로 30만 원을 기록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이 처분하면 손익이 얼마예요? 라고 물어봤잖아요. 여기 손익은 수수료를 뺀 30만 원이 답이 되는 거랍니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고 복습을 해주세요. 자, 8번 문제를 보니까 다음 중 또 재고자산 문제 나왔네요.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물어보고 있어요. 재고자산의 목적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불러요. 판매 목적을 갖고 있는 건 자산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전산 회계 2급에서는 대표적인 게 우린 도소매업을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서 상품이에요. 그리고 재고자산은 회계 1급부터는 제조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이라든지 제공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재고자산이라고 부른답니다. 자, 그러면 계정을 갖다가 암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고자산에 지금 써드린 것만 기억하셔도 여기서 이해하는 거 알 수 있겠죠. 설명드린 거 알 수 있겠죠. 재고자산에 해당되지 않는 거 원재료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상품 여기 있네요. 그 다음에 판매 목적 똑같죠. 판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이 부동산의 매매업자의 건물, 그 건물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매매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갖고 있다면 이것 또한 그 부동산 매매업자의 재고자산인 거예요. 그래서 이도 재고자산. 상품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한 선급금, 선급금은 기타 자산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4번이 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볼게요. 9번 문제는 또 뭐라고 나와 있나? 다음 중 대손 충당금 설정 대상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그 대상 개정 과목이 어떤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일단 대손 충당금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받을 채권이에요. 기준이 우리가 아직 받지 못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면 채권 두 개 있죠. 매출 채권에는 외상매출금, 바드러움이 있고, 기타 채권에는 미수금, 선급금, 당기대여금 이 세 가지를 통합 계정으로 매출 채권이라고, 아니, 기타 채권이라고 불러요. 얘네 채권에 대해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어요. 채권에 대해서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골라보세요. 바드러움 여기 있잖아요. 그럼 대손 충당금을 설정해야 되겠네요. 예, 해당돼요. 지급어음, 얘는 채권이 아니라 부채죠. 그죠? 매입 채무예요. 채권이 아니라 채무. 미지급금도 채무, 선수금도 채무. 요 지급어음은 여기 채권의 반대 계정이 매입 채무에서 바드러움의 상대 계정이에요. 미지급금은 여기 미수금의 부채에서 기타 채무라고 부르는 것이고, 선수금도 부채죠. 선급금에 반대되는 계정이란 말이죠. 그럼 이게 어디 나와 있어요? 아까 재무상태표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거 있었죠? 여기에 뭐 미수금, 선급금, 매출채권, 매입 채무, 반대되는 기타 채무 구분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 얘가 얼마나 유용하고 꼭 여러분이 보셔야 될 계정인지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꼭 암기를 해 놓으시라고 제가 강조해 놨던 것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손익계정의 자료를 이용해서 매출 총이익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라고 얘기했어요. 얘라 매출 총이익이 뭔지를 용어를 알아야지 이걸 보고 계산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매출 총이익은 바로 손익구분,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하셔야 되는 것으로 얘기를 해드렸단 말이에요. 손익구분에서는 매출액에서 매출을 원가를 뺀 걸 매출 총이익이라고 하고, 문제에서는 바로 얘를 얼마라고 보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손익계정을 보니까 매출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매출은 대변 수익계정이니까 대변에 있죠. 80만 원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매출은 80만 원이래요. 그 다음에 손익에서 차변에 기록하는 건 비용 계정이잖아요. 매입이라고 한 건 매출 원가를 뜻해요. 매입은 손익계정에서 비용 계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60만 원을 이렇게 차감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요? 간단하니까 20만 원. 근데 요거 보고 매출 매입하니까 이게 매입이 뭐지?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건데, 손익계정에서 차변은 비용계정, 대변은 수익계정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은 얼마? 20만 원.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자, 10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11번 문제도 한번 보자고요. 11번 문제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 재무제표에 해당되는 거. 아까 재무제표 회계 배우시는 분들은 1타로 외우게 되는 거라고 그랬었죠.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얘네요. 그 다음에 현금 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그죠?
여기 해당되는 거 시산편이 여기 총계정원장이 이런 장부들이에요. 저기가 아니에요. 재무제표가 1번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외웠다면 답을 하시기 쉬웠을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는 재무상태표상에서 계정별 잔액이래요. 기말 자본이 얼마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것도 여러분이 계정을 알아야지 자산 계정, 부채 계정 그런 걸 기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재무상태표는 차변의 자산, 대변의 부채와 자본 이렇게 기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현금은 자산 계정이죠. 그죠? 상품도 자산 계정이에요. 두 개가 다 여기 왔죠? 그래서 제가 요거 두 개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선수금은 부채 계정, 외상매입금도 부채 계정, 단기 차입금도 부채 계정 세 가지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그래서 여기 주어진 보기에서 자산 계정 기말에 자산 계정의 합계액은 11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여기 부채 금액의 합계액은 세 개 다 합치니까 6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면 자산은 110만원, 부채는 60만원. 근데 재무상태표의 차변과 대변의 합계 금액은 같아야 되고 기말 자본이 얼마여야지 대차 평균의 원리에 의해서 기말 자본금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여야 돼요? 50만원. 그래서 여기 두 번째 50만원이라고 한 것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계정을 구분할 줄 모르면 회계는 어떻게 됐든 간에 많이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1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 중 감가상각에 대한 설명으로 감가상각 유형자산에 대한 것이죠. 그죠? 틀린 것 말해요. 자산이 사용 가능할 때부터 감가상각을 시작한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저기 차량 운반구를 하나 샀다고 쳐봐요. 승용차 하나 샀는데 취득할 때 감가상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잠깐 구분을 하게 되면 설명은 다 해드렸던 거긴 하지만 유형 자산은요 크게 취득 과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용 과정이 있고요. 처분 과정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여기 취득 과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취득원가, 부대비용이 취득원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결정하는 과정이고요. 이 사용 과정에서 이슈가 두 가지가 있어요. 사용 과정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자본적 지출이라는 것과 수익적 지출을 구분하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이슈예요. 사용 과정, 유형자산의 사용 과정에서 두 번째로는 감가상각비예요. 이렇게 유형자산을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유형자산의 값어치는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는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감가상각을 한다. 예, 맞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이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쓴 방법이 감가상각의 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액법 이런 거 불렀었고요. 그 다음에 정률법. 회계 2급에서는 보통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여기 설명을 해놨고요. 회계 1급에 가게 되면 여기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드려요. 하나는 연수합계법. 이건 용어니까 계정의 용어들이니까 그냥 이거 봐주세요. 계산 방법을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생산량 비례법 이거 이런 것들이 감가상각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인 거예요. 그 회사에 맞는 방법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정액법은 배웠으니까 정액법은 내용 연수 동안 매년 일정한 금액이죠. 금액을 인식하는 방법이다. 이게 맞는 말이네요. 그다음에 자본적 지출은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데 있어 고려 대상이 아니다. 이건 여러분 배우지도 않았는데 모르겠어.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정률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경우
기말 장부 금액은 우하향하는 그래프 곡선으로 나타난다. 이건 뭐냐면은요, 그래프로 지난번에 설명도 한번 해드렸는데, 감가상각비 그래프를 갖다가 그리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정해법이면 항상 일정하게 감가상각비가 발생하게 된단 말이죠. 뭐 감가상각 금액이 매년 이렇게 일정하게 감소해요. 일정한 금액씩 감소를 한단 말이죠. 정액법이니까 일정한 금액이니까. 그런데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얘가 지금 장부가액이라고 했기 때문에 장부가액이 정률법은 초기에는 초년도에는 높고 밑으로 갈수록 점점점 작아진단 말이죠. 근데 금액이 정액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하향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우하향한다. 뭐는 장부가액은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4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럼 답은 틀린 것은 3번인데 요거는 여러분들이 되게 어렵게 생각할 수 있기도 해요. 근데 자본적 지출은 그 유형자산에 돈을 썼는데 그 금액이 큰 것들, 자본적 지출의 말 뜻이 그 돈을 쓴 자산으로 표시하라는 뜻이에요. 자본적 지출이란 말 뜻이. 그래서 얘는 사용한 돈에 그 대상 유형자산에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고요. 수익적 지출인 경우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산으로 처리하게 되면 당연히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이라는 걸 통해서 감가상각을 같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데 고려 대상이 돼야 되죠. 왜? 자산하고 합쳐져서 감가상각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13번의 답은 3번이 잘못된 틀린 설명이에요. 아마 회계 2급 과정에서 배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요 문제가 요건 쉬웠는데 나머지 건 아리까리 좀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었던 파트이기도 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결합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회계상 거래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결합관계는요, 거래 판료소를 통해서 여러분 배웠던 차변, 대변 이 8가지가 연결된 것을 결합관계라고 해요. 근데 결합관계라는 용어와 결합관계는 거래 판료소를 통해서 표시하는 거거든요. 보기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데 이 분계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분계는 우리가 여지껏 배웠던 구분 계정들로 기록하는 걸 분계라고 하고요. 거래 판료소로 기록하는 것을 결합관계라고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차변의 자산의 증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대변의 수익이 발생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거래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서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수익 계정이 여기 회계상의 거래 수익이라는 게 딱 눈에 띄어야 돼요. 자, 판매용 물품 30만 원을 외상으로 매입했다. 판매 목적으로 사는 거는 우린 재고자산이에요. 즉 상품이라는 얘기죠. 상품 계정과 외상 매입금 여기 수익이라는 게 없잖아요. 1번은 해당 대상이 없을 것이고요. 두 번째, 전월에 발생한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회수했다. 그럼 외상 매출금도 자산, 현금도 자산. 그럼 여기에 수익이라는 게 당연히 여기도 없죠. 이것도 해당 사항 없음이에요. 직원의 가불금 3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인출해서 지급했다. 직원의 가불금을 갖다가 보통예금에서 인출해서 가불금, 그러면 가지급금이라고 할 텐데 얘도 여기서 뭐 수익이 나겠어요? 수익 날 게 없잖아요. 그럼 얘도 아니고, 당사의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 요거 수익이잖아요. 예금의 이자니까. 수익이 발생했고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됐다. 자산이 증가했다. 분계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자를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니까 차변에 보통예금에서
여기 30만 원 통장에 들어왔을 것이고요. 대변에 이 돈이 왜 생겼어요? 이자 수익이 됐으니까 30만 원 이렇게 들어왔겠죠. 요거는 회계상의 거래를 기록한 분기예요. 요거는 거래 판례서에 의한 결합관계고요. 차변에 자산 증가했죠. 대변에 수익 발생했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거래 결합관계에 해당되는 회계상의 거래는 4번이 답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거랍니다. 자, 15번 마지막 문제를 한번 볼까요? 다음 중 아래 계정별 원장 가로 안에 들어갈 계정 과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자, 요거 계정 과목은 모르지만 전기 2월, 전기 2월이 대변에 왔다는 것은 전기 2월 대변이 자기 자리인 계정 과목이 뭔지를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러면 차변이 자기 자리인 것은 자산 계정, 대변이 자기 자리인 것은 부채 계정 하고 자본 계정,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차변이 자기 자리인 것은 비용 계정, 대변이 자기 자리인 것은 수익 계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계정은 이 세 개 중에 하나여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미수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 없죠. 미지급금 부채 계정이에요. 요거 가능하겠네요. 부채 계정이 여기 있으니까 대변이 부채 계정. 선급금은 자산 계정이에요. 그럼 이것도 안 되고요. 외상 매출금도 자산 계정이에요. 결국 뭐 여기 있었구나. 이렇게 전기 2월 자리가 어디 오느냐에 따라서 자산 계정인지 부채 계정인지 이 계정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이 회계 2급과 회계 1급에서 주된 시험 문제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재무상태표의 계정과 손익구분과 손익계산서의 그 판관비, 영업의 비용 기본적으로 반드시 꼭 암기해야 되는 게 그래서 필요했던 거예요. 참고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 112회 여기 기출문제에 대해서 실기 문제를 여러분들하고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